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 9월 FOMC에서 결국 75bp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달러화를 제외한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 후반에는 영국이 감세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파운드화의 폭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역환율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국의 통화가치 절하에 따른 통화 긴축의 필요성이 미국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내 외환 당국이 최근 이 외환 수급 안정화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과연 내용은 어떠하며 이것들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이슈 점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은 달러화를 제외하고는 전 자산 가격이 모두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우가 4%, 나스닥이 5% 하락을 하면서 다우는 지금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온 상태이고요. 나스닥은 전 저점 살짝 위에, 근데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한때 6월 말에서 한 8월 중순까지 그동안의 하락폭의 절반 가까이 되돌렸던 그런 미국 증시마저도 다시 전저점을 내주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중국에서는 지난주에 그동안 중국은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의 어떤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해서 금리나 통화 완화 조치가 이어져 왔었는데, 지난주에 LPR 금리가 동결이 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 통화 가치 절하에 따라서 중국도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펼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제 이러한 불안감도 좀 불거지면서 지난주에 중국 증시도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위안화 환율을 말 나온 김에 잠깐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 위안화가 이 달러당 7.1 위안까지 뚫고 올라간 상황인데요. 지금 2019년 9월 달에 7.18 정도까지 고점 부분이 형성했었는데 거의 근접화했고, 아마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안화에 대한 투기 세력들의 공격이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위안화의 절하에 상당히 배팅했던 투기 세력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결국은 무의에 그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수준까지 지금 위안화가 상당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 연준과는 다른 완화 정책을 폈었을 때 이 통화 가치의 절하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3%대, 5%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약세 흐름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상당히 지금 불안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일단은 미 연준이 금리 인상도 했지만 점도표에 조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점도표를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성장률을 당초 1.7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고요. 물가는 5.2에서 5.4 PCE 기준으로,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3.4에서 4.4까지 높아졌고, 터미널 레이트가 내년도에 지금 4.6까지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도표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고요. FOMC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미 충분히 해석이 됐을 것 같아서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지금 11월 지금 2일날 FOMC가 다음 회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1월에도 지금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무려 73%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12월 가서도 50bp 정도 해서 결국은 연말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즉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12월에도 빅 스텝 해서 125bp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컨센서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금리 상승세 매우 지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미국채 금리를 보시면 미국채 2년 금리가 지금 현재 4.27%까지 지금 거의 뭐 이거는 뭐 스카이 로켓처럼 급등을 해버렸고요.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도 3.8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드 커브를 보시게 되면 지금 뭐 2년과 10년의 금리 격차는 거의 이제 60bp 가깝게 됐고요. 아직 3개월 금리가 좀 덜 올라가지고 3개월과 10년짜리의 역전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데 6개월과 10년짜리 금리가 이제 역전됐으니까 사실 11월 FMC에서조차도 이제 금리 인상 한다고 하면 뭐 3개월 금리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불가피한 것 같고 아마도 지금 조금 그 단기자금 시장에서 조금 유동성 뭔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쪽 금리가 아직은 낮긴 한데 지금 사실상 통화 정책에 민감한 6개월에서 뭐 한 2년 구간의 미국채 금리들은 이미 다 4%대에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연준이 아마도 75p 금리 인상하고 연말까지 4% 중반 정도의 금리 인상 전망치로 상향 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은행도 결국은 그동안의 베이비 스텝을 고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우리도 금리 인상 쫓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바로 FOMC 다음날 이창용 하는 총재의 발언이 나왔죠. 그래서 그동안 25bp의 베이비 스텝을 했던 거에 기본 가정이 바뀌어버렸다.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 자체가 4% 중반으로 높아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미국과의 기준금리의 역전폭을 최대 허용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한 100bp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3.5까지 우리도 가야 되는데 지금 기준금리 2.5인데 3.5까지 100bp 올리려면 4번씩 올려야 되잖아요. 4번 25bp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아마 우리도 10월 금통위에서는 50bp의 두 번째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3년짜리 금리가 4.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도 4.1%.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3년짜리 금리와 3년 이상의 구간이 다 이제 역배열의 형태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수익률 곡선에서 의미하는 바는 지금 당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만 결국 이렇게 높이는 기준금리가 향후의 경기를 악화시키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결과적으로 장기금리는 지금보다 낮아질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반영하고 있고요. 뭐 아주 전통적인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위기가 뭐 계속해서 지금 악화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 와중에서 지금 달러화만 독야청청하고 있죠. 지난주에 달러화가 113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뭐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달러화의 강세에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2001년도 7월 달에 달러화 120 포인트 기록한 이후에 지금 처음인데 2001년도는 뭐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후반에 미국의 IT 호황에 의해서 미국 경기 아주 좋았었을 때 그때의 수준이고요. 그때도 물론 미국 기준금리가 한 6.5까지 높아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 그 이후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뭐 그 뒤에 달러화가 쭉 약세로 갔다는 거를 좀 보실 수 있는데 그때도 2000년 이후에 넘어가면서 IT 버블 붕괴됐던 때가 바로 이제 이때죠. 최근 상황도 이 달러화 강세의 끝이 해피엔딩일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우려감들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위안화 7.12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 외환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인트로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영국이 지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영국의 파운드화입니다. 지금 영국 파운드화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1.08 그러니까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1대1 패리티가 깨진 거는 지금 옛날 얘기고 지금 파운드화마저도 1대1 패리티가 지금 깨지려고 하는 판이에요. 지금
그 유로화는 0.96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 파운드화는 1.08. 근데 이게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인 게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99년도에 출범된 그 이후에 한 2000년도에 0.8까지 하락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로화의 약세는 뭐 지금보다 더 심했던 적도 있는데 영국은요, 이게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뭐 지금이야 영국이 조금 어떤 국세라고 해야 되나? 이 많이 국가의 힘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 영국이 어딥니까? 산업혁명의 중심지이고 모든 문화와 어떤 하여튼 근대적인 사회에서 가장 그 시발점이 됐던 게 이제 영국이었던 건데 영국의 파운드화가 달러당 1대1 페리티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고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이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영국의 파운드화의 폭락세를 가져왔던 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영국에서 최근에 이제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또 코로나 그리고 최근에 급격한 자산 가격의 하락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새로운 그 총리가 이 감세안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감세안이라고 하는 건 결국 또 이 유동성을 시장에 푸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데 안 걷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이 경기 부양의 효과는 없고 인플레이션만 악화시킬 거다. 그러면서 지금 파운드화가 지금 폭락했습니다. 결국은 감세안을 통해서 영국의 재정이 악화되면 영국 국채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에만 영국의 10년짜리 금리가 3.5에서 3.86으로 35bp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영국의 이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영국 금리 폭락하고 영국 금리가 폭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다는 건데 이게 상당한 시사점이 있는 게 결국 뭐냐면 지금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경기 부양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통화정책은 무조건 긴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데 통화정책이 긴축이니까 재정정책이라도 뭔가 조금 풀어서 이 경기의 어떤 침체를 조금 막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한답시고 재정정책을 확대해버리면 결국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다시 통화가치가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도 이런 조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영국이 아닌 다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정부가 재정 건전성, 재정 준칙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뭐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야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가고 있으니까 재정이라도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영국조차도 감세안 했다가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이 유탄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비기축 통화국이 여기다 대고 뭐 국채 발행을 통해서 뭐 정부의 부양책을 늘리겠다 이러면 부양책의 효과는 이만큼이라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가 손 쓸 수가 없는 상당히 뭔가 이 묶여버린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견뎌낼 수밖에 없는 받아내고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시사점이 있는 지난주에 이 영국의 일련의 사태였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1,400원대로 올라서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크게 뭐 불안감이 생긴 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수합 포인트도 지난주 21원과 22원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수합 레이트도 뭐 1.5에서 1.6 정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뭐 최근에 인포맥스 방송에서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자산 가격들은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만 온다고 한다면 뭐 거의 다 반영한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뭐 고점 대비 거의 30% 조정 받았고 뭐 금리도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진짜로 뭐 어떤 분의 얘기대로 뭐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신분 상승의 기회 뭐 저가 매수를 잘 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끝에 나타나는 거는 유동성 경색, 자금 경색이거든요. 자금이 말라버리면 자산 가격도 정말로 어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이게 뭐 살 여력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자금이 말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경색될 환경인지 아닌지를 이거는 이제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의 유동성 경색은 원하는 사실 한국은행이 찍어내면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비기축통화의 유동성 경색은 달러화의 유동성 경색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합 포인트 보고 수합 레이트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뭐 금요일에도 인포맥스 방송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뭐 흔히 말하는 공중파,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언론 매체에서는 함부로 뭐 유동성 경색, 외환 경색, 자금 경색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금 경색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자기 충족 효과라고 해서 셀프 풀필링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90명의 사람들이 야 이거 외환위기 온다 그러면 진짜 와요. 왜냐면 심리 자체가 악화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하게 되면 이게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매체에서 함부로 지금 뭐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어요, 외화 자금이 부족해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오히려 그 자체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도 상당히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방송에서도 조금 최대한 절제된 언어를 좀 써달라라고 조금 저희들끼리 이제 저도 그렇죠.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거를 영상에서 얘기해서 맞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종현이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유동성 경색 얘기하던데 이 왔다 이거를 제가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타이밍인지 아니면 아직은 아닌지, 여전히 현금을 확보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그 시기를 좀 잡아 나가세요 라고 조언을 드리고,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있다 뿐이지 제가 뭐 진짜로 정한수 떠놓고 보십시오, 나중에 이 자금 경색 옵니다, 제가 미리 경고했죠, 뭐 저는 이게 의미가 없고요. 그거 맞춘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틀려야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안 나타나야죠. 그래야 이게 좋은 거지. 하여튼 제가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우려감들을 하는 거는 또 나름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외환 당국에서 1년의 외환 수급 안정화 조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도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구나. 왜냐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이게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안정화 조치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조치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 국민연금하고 외환당국하고 이 외환 수합하기로 했다, 100억 달러 한도 내에 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좀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좀 여러분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미 통화 수합하고는 좀 달라요. 한미 통화 수합은 참고로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관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미 통화 수합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가 달러화가 부족하게 되면, 일종의 이제 마이너스 한도처럼 원화를 달러랑 바꿀 수 있는 일정 부분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개설해 놓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달러화를 좀 필요할 때 땡겨 쓸 수 있는, 그래서 원화와 달러화를 이제 교환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수합이라는 게 교환이거든요, 교환. 그래서 이제 한미 통화 수합을 얘기한 거고, 지난주에 나왔던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이 통화 수합, 외환 수합은 제가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FX 수합을 얘기를 합니다. 현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구조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 구조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환 당국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이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첫 번째 거래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2번이라고 쓰여 있는 게 만기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 그 거래 시점에서 이 국민연금이 지금 계속 해외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확대하기 위한 달러를 어디서 조달했냐면 국내 외환 시장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금이 외환 시장 가서 달러를 사버려요. 해외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계속 상승 압력을 받았겠죠. 가뜩이나 지금 달러가 부족하고 이 환율의 상승 압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환 당국이 야 연금아 너 니네 해외 투자 해야 되는 건 알아. 지금일수록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지금 안 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은 우리의 정말 국민들의 향후의 연금 자산인데 지금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시장 방어하겠다고 국내에서만 투자를 한다? 이건 큰일 날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외 자산 다변화를 하는 거는 향후를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제 연금이 달러가 필요하니까 니네가 필요한 달러를 우리 외환당국에서 빌려줄게. 그 돈으로 투자를 해라. 외환시장에서 네가 달러를 가져가지 말고 우리 외환보유고에서 일정 부분 너한테 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 지금 1350원이 됐는데 이제 거래 시점일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주 종가가 1409원이니까 1409원에 달러를 사옵니다. 그리고 운용을 했다가 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 통화수합 기간이 3개월하고 6개월인가? 뭐 6개월하고 12개월인가로 알고 있어요. 뭐 만기는 롤오버 하거나 이런 거 안 하기로 했고 지금 만기가 어디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만기는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6개월 내지는 6개월, 12개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6개월 뒤라고 하면 6개월 뒤에는 다시 국민연금이 달러화를 빌렸던 거를 다시 갚고요. 다시 외환 당국이 이제 국민연금한테 받았던 원화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요 1번 시장이 현물환 시장, 스팟 시장이고요. 요 2번 시장이 포워드, 선물환 시장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화를 사니까 바이, 선물환에서는 달러화를 다시 파니까 셀, 그래서 바이 앤 셀 거래를 하는 거고, 외환 당국은 거꾸로 셀 앤 바이, 여기서 바이 앤 셀은 앞에 스팟 바이, 포워드 셀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포워드 스팟 환율이 1350원인데 포워드 환율은 1338원이었어 있죠. 지금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지금 낮죠. 제가 수합 포인트가 요 차이를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수합 포인트가 계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거를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요거예요, 요거. 지금 2200 마이너스 22원. 1년짜리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22원 낮아요. 이거는 왜 그렇다? 양국의 이자율 차이 때문에 그렇다. 제가 수백 번 아니고 수십 번 얘기 드렸어요. 지난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으면 이게 무위험 재정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론적인 환율이 선물 환율로 낮아집니다. 혹시나 정말 모르시겠다 싶으면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봐서 요거 관련된 특별 강의 영상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게 필요한 달러를 빌려주는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 비난을 할 수 있어요. 야 지금 한미 통화 수합이 중요하지 연금한테 달러 빌려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가서 막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사들이는 수요 자체는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뒤에서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거래하는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와의 수요 자체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외환시장의 안정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빌려준 거잖아요. 연금한테. 3개월, 6개월 뒤에 다시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시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국민연금한테 달러를 빌려주면서 달러를 운용한 거지, 외환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소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환보유고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사서 환율이 상승하는 압력도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지금 생각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정책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조치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주말간에 좀 나온 것 같은데 추경호 부총리가 일요일 날인가 KBS 의료진단에 나와서 먼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뉴스 보고 좀 읽어봤는데 외환 당국이 조선사에 선물한 직접 매입을 추진한다. 외평기금을 활용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기사를 읽어보시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태반일 겁니다. 왜냐하면 외환시장의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뭔 말이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한참 봐서 조금 이해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요즘에 그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러시아가 이 독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가버리니까 유럽에서 이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라든 것들을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직접 수입하기보다는 미국이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배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LNG선의 수주 발주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는 호황이죠. 그러면 조선사는 어떻게 되냐면 조선사가 외국에 배를 팔아요. 그러면 배는 건조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를 팔고 배를 판매 대금은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소 입장에서는 무슨 리스크가 있냐면 지금은 달러가 1달러당 1410원 막 이러니까 달러화가 이제 좀 비싼 거죠. 근데 지금 환율로 계산해서 배를 짓고 뭐 차산성을 따졌는데 예를 들면 1년 뒤에 실제 달러화를 내가 받아오는 시점에 가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버려. 즉 원화가 강해져 버려요. 그러면 조선소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거래했을 때는 환율이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단가 책정하면 뭐 대충 이 정도면은 좀 이익이 남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달러를 받는 시점에서는 달러화가 덜 들어와 버리면 원화로 환산했었을 때 수익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선소는 이렇게 수주를 하게 되면 선물안을 매도해서 해치를 합니다. 즉 1년 뒤에 내가 달러를 팔 거야. 은행들한테 나 1년 뒤에 지금 수주했으니까 뭐 1000만 불, 100만 불 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은 지금의 선물 환율로 확정을 해요. 지금 선물 환율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차트를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1년짜리 선물 환율이 22원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410원이 환율이면 선물 환율은 139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390원에 달러를 1년 뒤에 은행한테 팔게라는 선물한 매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그 조선소 입장에서는 수주가 계속 이어져서 선물한 매도를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지금 선물한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달러를 판 거거든요. 근데 달러를 팔았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오죠. 그러면 기존에 달러를 팔았던 거는 지금 평가를 해보면 엄청난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겠죠. 조선소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 조선소하고 이 선물한 매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냐면 은행이 조선소하고 거래할 때는 이거를 신용거래를 했다고 장부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외환은행이라고 한다면 하나은행이 조선소한테 선물한 매도를 받아주고 그러면 나중에 달러를 이제 조선소한테 받을 게 있는데 이 거래를 신용으로 1년 뒤에 A 조선소가 우리한테 달러 얼마 줘야 됩니다 라고 장부에 기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폭등을 하니까 조선소가 이 은행한테 줘야 되는 원화의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로 거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화를 주고 받을 건데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니까 조선소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적은 원화만 가지고도 달러화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원화를 지불을 해야 이 달러하고 동격이 된 거잖아요. 즉 1달러당 환율이 1300원이었다가 1400원 올라오면 마이너스 100원만큼 조선소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조선소의 신용거래를 통해서 야 이거 조선소가 우리한테 계속 줘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네가 신용 한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더 이상 은행 입장에서는 조선소의 선물한 매도를 못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외환은행이 보기에 이 A 조선소는 이미 이 선물한 매도의 기존 포지션 때문에 얘네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야 이제 얘네는 한도가 다 차서 더 이상 선물한 매도 못 받아줘. 이런 상황이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선물안을 매도해야 되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제 왔다가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외환 당국이 직접 받아주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외환 당국이 그 한도 없이 조선소로부터 선물한 매도를 받아줘요. 그러면 그 외환 당국이 받아주고 또는 그 시중은행에게 야 니네 한도를 우리가 좀 더 열어줄 테니까 A 조선소한테 니네가 받은 그 신용 한도가 예를 들면 소진이 됐으면 다시 좀 다시 좀 늘려줄게. 더 받아도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조선소가 선물한 매도하는 거를 받아준다는 얘기는 선물한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 선물한 매수 포지션이 생겨요. 그러면 은행은 환 위험에 대한 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물한 매수를 해준과 동시에 현물안에서는 매도를 합니다. 그래야 환율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이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조선업체의 선물한 매도를 은행이 선물한 매수를 받아주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역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폭등세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저도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100%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여러 번 들어보시라는 말밖에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소가 신용한도가 차서 선물한 매도를 더 못했는데 외환당국이 나서가지고 은행한테 야 니네 좀 더 선물한 매도 받아줘. 니네가 정 못 받으면 우리가 받아서 니네한테 토스할게.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선물한 매도에 반대 거래로서 선물한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지하는 과정에서 달러의 현물한 매도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환율의 급등 압력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두 가지죠. 국민연금하고 통화수합하니까 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달러화를 사야 되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결국은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조선소의 선물한 매도를 시중은행이 추가 한도를 열어서 좀 더 받아줌으로 인해서 시중은행이 해치 차원에서 현물환을 매도해야 되는 수요를 발생시키는 거 하나.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조금 둘 다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얼마나 파워풀한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지금 그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외환 수합 시장을 통해서 이런 거래들이 꼬이게 되면 자금 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어느 트리거까지는 괜찮은데 이 트리거를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트리거가 넘어가지 않게 외환시장의 수급을 상당히 조금 보완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이게 홍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댐을 막 쌌어요. 그렇지만 그 댐을 넘어가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댐을 높이는 조치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할 만하지만 과연 이번에 불어닥치는 이 홍수가 이 댐을 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냐. 특히나 지난주에 파운드화까지 폭락하는 거를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안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엔화도 보세요. 지금 엔화가 145원 넘어가면서 이 일본 외환 당국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외화 그 엔화 안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영국, 일본 이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들도 지금 달러화의 강세에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달러화의 강세가 좀 멈춰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춰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미국의 물가가 안정화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제일 빠른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폭락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지난주에 유가가 80불 좀 깨고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땐 70불 이하까지는 내려와야 그래야 조금 뭔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쉽지 않고 지금 뭐 러시아가 동원령 내리고 이래가지고 겨울철 가면 또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좀 널뛰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하여튼 상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은 뭐 몇십 년 만에 신분 상승 기회 물론 지나놓고 보면 아주 장기적인 시기에선 지금은 분명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거예요. 몇 년 뒤에 보면. 근데 당장은 살아남아야 이 저가 매수의 기회는 살아남은 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남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관리, 현금 확보에 지금은 주력할 때이고 이런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들이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그 뒤에 저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외환 수급 안정화 조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을 한번 짚어봤고요. 말씀드렸던 것이 홍수로 비유를 하자면 큰 지금 홍수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고 범람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댐을 단단하게 쌓아야 될 때입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댐마저도 넘치면서 결국은 마을이 물바다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과연 이 파고를 우리가 잘 넘길 수 있을지 모두의 어떤 지혜가 필요한 때이고요. 뭐 어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인 전망을 하기보다는 하여튼 충분히 대비를 하면 좋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당분간은 조금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